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강남의 랜드마크인 임페리얼 라운지바의 공기는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상위 1%의 상류층들이 은밀하게 회동을 갖는 장소로 오가는 악수 하나하나에 수백억 원의 가치가 담긴 비즈니스의 최전선이기도 했다. 미르그룹의 전략기획실장 한서윤은 붉은 벨벳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은 그녀가 이곳에 즐기러 온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은 서윤에게 있어 결코 유쾌한 날이 아니었다. 영업팀이 중요한 계약 협상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늦은 밤까지 그 뒤처리를 하느라 진을 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어두운 조명 아래서 익숙한 얼굴을 찾기 위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본래 시끄러운 음악과 독한 위스키 향이 진동하는 이런 장소를 혐오하는 그녀였지만 책임감이라는 무게는 언제나 그녀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곤 했다. 오늘 밤 이곳에 자신의 직속 부하 직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곳으로 향했다. 재즈 음악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유리잔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에 묻혀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일반 손님들의 출입이 통제된 VIP 구역으로 발을 옮겼다. 이곳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조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은 높은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어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최적화된 구조였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호해서 마치 그녀의 강인한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홀의 가장 안쪽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 자리에서 서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녀가 아끼는 신입사원 이지은이 고급 가죽 소파 앞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회 초년생인 지은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작은 초식 동물처럼 보였고 그녀의 앞에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오만하고 차가운 기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윤에게까지 전해졌다. 그 남자는 다리를 꼬고 앉아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지은을 향해 무언가 말을 내뱉고 있었다. 남자가 잔을 가볍게 흔들 때마다 얼음이 유리에 부딪히며 나는 맑고 차가운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이용해 타인을 억압하는 부류의 인간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부하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은 한서윤의 사전에는 없는 일이었다. 서윤은 기척을 죽이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낮게 깔린 중저음의 톤에는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지은의 업무 처리 능력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는데 그 단어 선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었다. 그는 지은에게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퍼부으며 어떻게 이런 수준의 직원이 미르그룹에 입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지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서윤의 내면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실수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상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며 상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팀원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자신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울타리 안의 사람이었다. 서윤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를 지나가던 웨이터의 트레이에서 얼음이 가득 담긴 물잔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차가운 유리잔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며 그녀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내렸다. 서유는 지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 오만한 남자의 시선으로부터 직원을 차단했다. 그리고 남자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쳐다보려는 찰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든 물잔을 들어 올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잔 안에 담긴 얼음물을 남자의 얼굴을 향해 정확히 뿌렸다. 치약 하는 소리와 함께 투명한 물줄기가 허공을 갈랐다. 얼음 조각들이 남자의 얼굴과 값비싼 맞춤 셔츠 위로 쏟아져 내리며 산산조각이 났다. 재즈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VIP 구역의 시간은 순간 멈춘 듯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과 웨이터들이 경악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감돌았다. 물에 젖은 남자의 검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그의 셔츠는 순식간에 투명하게 젖어 들어갔다.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윤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기이한 흥미와 놀라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서윤은 빈잔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총성처럼 들렸다. 그녀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섰다. 그녀의 표정은 냉철했고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머리가 좀 식으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녀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더할 나위 없이 도발적이었다.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으신 것 같아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리 고객이라 해도 제 직원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거십시오. 언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다. 강태희는 젖은 손수건으로 턱을 닦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장이라도 보안 요원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리거나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지루한 일상에 던져진 신선한 자극제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미르그룹의 차기 오너가 될 자신에게 물을 끼얹은 것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서유는 남자의 반응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지은의 팔을 단호하게 잡았다. 가자, 지은아.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어. 그녀는 지은을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당당함이 묻어났다. 주변의 시선이 그녀의 뒤통수에 꽂혔지만 서유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상처받은 팀원을 보호하고 이 불쾌한 장소를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두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VIP 구역의 정적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강태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셔츠를 입은 채 그녀가 남기고 간 빈잔을 바라보았다. 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수건을 건네며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당장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태희는 지배인의 호들갑을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 만큼 서늘하고 위압적이었다. 됐어. 나도
그는 젖은 재킷을 대충 벗어 옆자리에 던져두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액정에 뜬 비서실장의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리듬을 타듯 경쾌하기까지 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알아봐야 할 게 있어. 태인의 목소리는 방금 물벼락을 맞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다. 방금 임페리얼 라운지 바에서 나간 여자, 미르 그룹 직원인 것 같은데 이름과 소속, 그리고 직급까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단 10분 내로.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인매를 비틀어 웃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한편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옆에서 훌쩍거리는 지은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총대를 자신이 댔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서유는 자신의 세단에 지은을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고요한 차 안을 채웠다. 죄송해요, 실장님. 저 때문에.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서유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잘못 아니야. 그 사람이 무례했던 거지. 잊어버려. 오늘 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녀는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임페리얼 바의 간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유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오늘 밤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진상 고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남자가 바로 내일 아침 미르 그룹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부임하는 새로운 CEO 강태인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늘 밤의 사건은 그녀의 완벽했던 커리어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얽히기 시작했다. 강태인은 젖은 셔츠를 입은 채로 다시 위스키 잔을 채웠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몸을 데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을 뿌린 그 여자의 당돌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눈.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던 그 표정. 태희는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그는 내일 아침이 몹시 기다려졌다. 회사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때 과연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루했던 일상이 흥미진진해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르 그룹 본사 건물의 거대한 유리 외벽은 서울의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건물 내부를 감도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엘리베이터 홀에 모인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눈짓으로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새로운 CEO가 공식적으로 부임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미국 월가에서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로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전략기획실장 한서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냉철해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내면은 어젯밤의 사건으로 인해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뻐근했지만 그녀는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피로를 억지로 눌러 담았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모니터 화면 대신 어젯밤 물을 뒤집어 쓰고도 기이한 미소를 짓던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잡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어차피 다시 마주칠 확률이 희박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악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최면 걸듯 위로했다.
서윤은 인터폰을 눌러 이지은 사원을 호출했다. 잠시 후 퉁퉁 부은 눈을 한 지은이 죽벽거리며 들어왔다. 서윤은 지은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어제 일은 잊고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다독였다. 지은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함을 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 서린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듯했다. 오전 9시 정각 사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신임 CEO의 취임식 생중계가 시작되었다. 모든 부서의 업무가 일시 중단되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 멈춰서서 대형 모니터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윤 역시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 속 강당은 수많은 임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회자의 소개 멘트와 함께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단상 위로 한 남자가 걸어 올라왔다.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수트, 뒤로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눈빛. 화면 속의 남자는 어젯밤 임페리얼 바에서 그녀에게 물벼락을 맞았던 바로 그 무례한 남자였다. 강태인, 미르그룹의 새로운 지배자이자 앞으로 그녀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될 사람이 바로 그였다. 서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입술을 깨물며 헛웃음을 삼켰다. 운명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끔찍한 장난이었다. 화면 속의 강태인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이어갔다. 그는 기존의 방만한 경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과 없는 부서와 능력 없는 임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직원들의 폐부를 찔렀다. 서윤의 주변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그 저승사자 강태인이야? 눈빛 좀 봐. 진짜 사람 하나 죽일 기세네.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같은 시각 전략기획실의 라이벌 부서인 재무이사의 방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최동수 이사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 가장 부패하고 교활한 인물 중 하나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뒷돈을 챙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있어 원칙주의자인 한서윤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언제나 자신의 비리를 캐내려 하는 그녀를 제거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최 이사는 이미 정보망을 통해 어젯밤 임페리얼 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전해 들은 상태였다. 처음 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지금 화면 속 CEO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니 확신이 섰다. 한서윤, 네가 드디어 제 무덤을 봤구나. 최 이사는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천하의 한서윤이 신임 오너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회사에서 매장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명분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손을 쓰지 않아도 강태인이 알아서 그녀를 처단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취임식이 끝나고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전략기획실의 정적을 깨고 서윤의 책상 위에 있는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정보에 뜬 비서실이라는 세 글자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수화기를 들었다. 전략기획실 한서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딱딱했다.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즉시 28층 CEO 집무실로 올라오십시오. 전화를 끊은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주변 팀원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서윤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잠시 다녀올게. 동요하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고 있어.
그녀는 팀원들을 안심시킨 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사무실의 불안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가 28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서유는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렸다. 당장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까? 아니면 당당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와야 할까? 하지만 지은을 비롯한 팀원들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그녀의 심장 박동수는 빨라졌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녀 앞에는 CEO 집무실로 향하는 긴 복도가 펼쳐졌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CEO 집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삭막했다. 전체적으로 모노톤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으며 장식품 하나 없이 필요한 가구들만 배치되어 있어 주인의 냉철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 풍경조차 지금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검은색 책상 뒤에 강태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했다. 서윤은 책상 앞에 서서 그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렸다. 침묵이 흐르는 1분 1초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것은 명백한 기싸움이었다. 태희는 그녀의 인내심과 불안감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마침내 태인이 서류 마지막 장에 사인을 마치고 만년필 뚜껑을 닫았다. 딸깍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어제는 물을 참 시원하게 뿌리시더군요. 한서윤 실장님. 태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어제와 같은 그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덕분에 술이 확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감기 기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의 태도는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여유로웠다.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대가 누구인지 미처 알지 못하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비록 사과는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행동의 원인이었던 그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 태희는 그녀의 사과를 듣고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렇다면 상대가 CEO라는 걸 알았다면 물을 뿌리지 않았을 거란 뜻입니까? 아니면 직급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변명입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서윤의 논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어 그녀가 당황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직급과 상관없이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제 방식이 폭력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 부하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그 친구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지은의 보호를 우선시했다. 그 모습에 태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키와 넓은 어깨가 서윤에게 위압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섰다. 태인은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처벌이라 해고 정도면 적당할까요? 아니면 감봉?
그것도 아니면 지방 발령? 태인이 낮게 속삭였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해고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대표님의 권한이니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태희는 그런 그녀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 보았다. 겁에 질려 울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녀의 태도가 꽤나 인상적이었다. 이 회사에 들어와서 만난 수많은 예스맨들과는 확실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재미없군요. 너무 쉽게 포기하니까. 태인이 대퇴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다. 한서윤 실장, 당신에 대한 인사 기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최연소 실장 승진에 진행한 프로젝트 성공률 98%, 미르 그룹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더군요. 그런 인재를 고작 물 한 잔 때문에 자르는 건 회사 입장에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에 서윤의 눈이 커졌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태희는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그 잘난 능력과 깡다구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객기였는지 증명할 기회 말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끝으로 밀어보냈다. 표지에는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서유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회사 내에서 무덤이라고 불리는 실패가 예정된 버려진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다. 이 프로젝트 3개월 안에 정상 궤도로 올려놓으세요. 성공한다면 어제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당신의 자리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태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해고가 아니라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드리죠.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자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이미 수많은 전임자들이 손을 댔다가 실패하고 좌천된 악명 높은 건이었다. 예산도 인력도 지원되지 않는 불모지와 같은 프로젝트.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맡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보여드리죠.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태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휘저었다. 그럼 나가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한 실장. 서유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곧바로 벽을 짚고 일어섰다. 살아남았다. 일단은 살아남았지만 그녀 앞에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무실 안에 남은 태희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 실장,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 최동수 이사 쪽으로는 보안 등급 올려서 차단해 쥐새끼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감시 붙이고. 그는 의자에 깊게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서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회사를 썩게 만드는 내부의 적들을 청소하기 위해 날카롭고 튼튼한 칼이 필요했다. 그리고 한서윤이 바로 그 칼이 될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로 한 것이다. 버텨봐라, 한서윤. 부러지지 말고. 한편 최동수 이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서윤이 해고되지 않고 피닉스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에 그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뭐, 그 죽은 프로젝트를 줬다고? 강태인 그 자식,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하긴 피닉스는 어차피 시체나 다름없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어. 아주 확실하게 망할 수 있도록. 최 이사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악애로 번들거렸다. 서유는
전략기획실로 돌아와 자신의 책상에 피닉스 프로젝트 서류를 내려놓았다. 두툼한 서류의 무게가 마치 자신의 목숨값처럼 느껴졌다. 지은과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없으셨어요? 서윤은 팀원들을 둘러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됐어. 좀 힘들겠지만 우리 팀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팀원들에게 불안감을 내비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내막을 훑어볼수록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자금 흐름은 엉망이었고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담과도 같았다. 과연 강태희는 자신을 믿고 이 일을 맡긴 것일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일까? 서윤은 알 수 없었다.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하 2층 창고를 개조해 급하게 마련된 피닉스 프로젝트 TF팀의 사무실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전망을 자랑하던 20층 전략기획실과는 천지 차이인 이곳은 마치 회사 내에서 그들의 존재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한서윤은 낡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를 따라 이곳까지 내려온 팀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망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엘리트 코스를 밟던 전략기획실 직원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유배지나 다름없는 이곳으로 쫓겨난 처지가 되었다. 다들 표정들이 왜 이래? 회사가 망하기라도 했어? 서윤이 정적을 깨고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팀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실패한 프로젝트를 처리하러 온 청소부가 아니야. 죽어가는 프로젝트에 심폐소생술을 하러 온 의사들이지.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각자 맡은 파트부터 분석 시작해.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강인한 확신은 불안에 떨던 팀원들에게 작은 불씨를 지폈다. 서윤은 프로젝트의 과거 기록들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3년 전 강원도 청정 지역에 대규모 친환경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착공 1년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소송이었지만 서류를 넘길수록 서윤의 머릿속에는 의문부호가 커져만 갔다. 막대한 초기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기초 공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재무팀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전산 시스템 접속 권한은 막혀 있었고 필요한 회계 자료를 요청하면 보안 등급 미달이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동수 이사, 그가 벌써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재무이사 사무실이 있는 15층으로 향했다. 재무이사 사무실 앞은 마치 철옹성처럼 느껴졌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윤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한 실장님. 이사님께서는 지금 외부 미팅 중이셔서 만날 수 없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었다. 블라인드 사이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는 최 이사의 실루엣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서윤은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대신 문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께 전해주세요. 회사의 공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규 위반이며 감사실에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인터폰을 통해
문을 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동수 이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회사의 잔다르크 한서윤 실장 아니신가? 지하 공기는 마실만해? 그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서윤을 맞이했다. 서윤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지난 3년간의 자금, 집행 내역서, 원본으로 요청합니다. 전산 열람이 막혀 있더군요. 승인해 주십시오. 최 이사는 콧방귀를 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한 실장, 자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그 프로젝트는 이미 사장된 거니야. 죽은 자식 불알만직이라고 거기에 왜 아까운 회사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려 하나. 나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의무가 있어. 그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속내가 뻔히 비쳤다. 그는 서윤이 그 장부를 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었다. CEO 직속 지시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인지 아닌지는 대표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이사님께서 경영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윤이 강태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최 이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잠시 노려보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터폰을 눌렀다. 김 과장, 한 실장이 원한다는 자료 복사해서 줘. 단, 대외비니까 유출되면 한 실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서 받고. 그는 함정을 파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윤은 어렵게 구한 자료를 들고 사무실로 복귀했지만 그 자료들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했다. 중요한 지출처는 기타 비용이나 컨설팅 비용이라는 모호한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있었고 구체적인 거래 명세서는 누락되어 있었다. 서윤은 직감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로 쓰였다는 것을. 그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서류로는 답이 안 나와. 내일 당장 현장으로 간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새벽, 서윤과 지은, 그리고 현장 경험이 있는 박 대리는 강원도로 차를 몰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흉물스럽게 녹슨 철골 구조물과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였다. 리조트 건설 현장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다.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는 공사대금 지급하라는 붉은색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었고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 몇 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서윤 일행을 보자마자 쇠파이프를 땅에 끌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뭐야, 당신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야. 당장 꺼져.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지은은 겁에 질려 서윤의 등 뒤로 숨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미르 그룹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현장 실사 및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남자는 돈이라는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본사, 웃기고 있네. 저번에도 넥타이 맨 놈들이 와서 말로만 떠들다가 도망갔어. 돈 가져오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박 대리가 나서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공사 계약서 사본을 띄웠다. 여기 보시면 공사 중단 시 유치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발주처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야 정확한 기성고를 산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법과 논리로 그들을 설득했다. 우두머리는 혀를 차며 기를 터주었다. 좋아, 들어가 봐. 하지만 볼 것도 없을걸. 1년 넘게 방치돼서 다 썩었으니까. 서윤 일행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 내부로 들어갔다.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자재들은 턱없이 부족했고 사용된 철근의 두께도 설계 도면보다 얇아 보였다. 명백한 부실 공사의 흔적이었다. 서유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했다. 그때 구석진 곳에 방치된 자재 창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창고 문이 최근에 열린 듯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에 창고 안을 들여다본 서유는 경악했다. 그곳에는 건설 자재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럼통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역한 화학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게 다 뭐지? 박대리가 손전등을 비추며 물었다. 드럼통에는 위험물질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이것은 불법 폐기물이었다. 누군가 공사가 중단된 틈을 타 이곳을 불법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현장 관리 소홀을 핑계로 뒷돈을 챙긴 누군가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서울 본사 CEO 집무실. 강태희는 김 비서실장으로부터 서윤의 행적을 보고받고 있었다. 한서윤 실장이 강원도 현장에서 유치권자들과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꽤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개입할까요? 김 실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그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나. 그녀는 쥐가 아니라 표범이 될 자질이 있어. 태희는 그녀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하는 것인지 모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서유는 폐기물 증거를 확보하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선 환경 범죄였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터진다면 미르그룹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최동수 이사와 그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유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퍼즐을 맞춰 나갔다. 자금 횡령, 부실 공사, 그리고 불법 폐기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서윤이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극적인 기사가 떴다. 단독 미르그룹, 강원도 리조트 사업 먹튀 논란, 지역 경제 파탄.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모든 책임이 현재 프로젝트를 맡은 TF팀의 무능력함과 소통 부재로 몰아가고 있었고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최 이사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의 전화기는 빗발치는 항해 전화로 불이 났다. 홍보팀장은 길길이 날뛰며 서윤을 찾아와 소리쳤다. 한 실장, 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어. 팀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모든 상황이 서윤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모니터 속 기사를 응시했다. 먹튀라. 판을 이렇게 키우시겠다. 서윤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지금 당장 이 기사 쓴 기자 뒷조사해. 그리고 박 대리님, 아까 찍은 폐기물 사진이랑 영상. 절대 외부 유출 안 되게 백업해서 암호화하세요. 그녀는 흔들리는 팀원들을 다시금 다잡았다. 이건 우리를 공격하려는 신호탄이야. 그들이 이렇게 과민 반응한다는 건 우리가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건드렸다는 뜻이지. 두려워하지 마. 싸움은 이제부터니까.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유는 강원도에서 가져온 서류와 재무팀에서 받은 부실한 자료를 대조하고 있었다.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은 경고였다. 내용을 클릭하자 짧은 문장 하나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더 이상 파헤치면 다칩니다. 조용히 덮고 물러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배려입니다. 서유는 그 메일을 보며 피식 웃었다. 배려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다. 그녀는 오히려 이 협박 메일로 인해 확신을 얻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정답이라는 것을. 그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 그녀를 노리는 적들이 숨죽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적들의 정점에는 그녀가 어제 물을 뿌렸던 남자 강태인이 아닌 오랫동안 이 회사를 갉아먹어온 늙은 뱀들이 캐리를 틀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어제 태인이 건네주었던 명함에 적힌 직통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인입니다. 서유는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표님, 한서윤입니다. 피닉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긴급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 뵐 수 있습니까? 그녀는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호랑이의 등을 빌려 뱀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태인의 흥미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겁도 없군요, 한 실장. 오피스텔로 오십시오.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유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위험한 도박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인의 오피스텔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의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였다.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서유는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야경과 그에 못지않게 차갑고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에 잠시 숨을 죽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실내를 채우고 있는 공기는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거실 중앙의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태희는 서윤이 들어오자 읽고 있던 영자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편안한 라운지웨어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기세는 수트를 입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 겁을 상실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한 건지. 태인이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서유는 그의 여유로움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져온 태블릿 PC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공포를 막기 위해 온 겁니다. 강원도 현장은 단순한 공사 중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곳을 불법 폐기물 매립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지역 조폭들과 결탁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을 태인에게 보여주었다. 드럼통에 찍힌 유독물질 마크, 썩어가는 토양, 그리고 용역 깡패들의 위협적인 모습들이 고화질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태인은 말없이 사진들을 넘겨보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것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는데 기대 이상이군요, 한 실장. 그의 반응은 서윤이 예상했던 분노나 놀라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거나 예상했던 범인 내의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설마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면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기만이었다.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도시를 발 아래 둔 제왕처럼 고독해 보였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수 이사가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지. 내부 감사팀은 이미 그의 손아귀에 넘어간 지 오래고 외부 회계법인도 매수되었으니 태희는 뒤를 돌아 서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내가 그날 바에서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끼를 던진 겁니다. 내가 통제 불가능한 망나니처럼 보여야 쥐새끼들이 안심하고 머리를 내밀 테니까. 그런데 당신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내 얼굴에 물을 끼얹었지. 그는 피식 웃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조직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동수의 비리를 파헤칠 칼로 쓸 수 있겠다고. 서유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정의감에 불타 저지른 행동이 사실은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계산된 수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치밀한 전략에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저를 이용하신 겁니까? 제가 실패해서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서윤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태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병사의 안위를 걱정해서야 전쟁을 이길 수 없죠.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아 증거를 가져왔고 이제 우리는 반격할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태희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최동수의 차명 계좌 리스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해요. 당신이 가져온 폐기물 처리 업체와 이 계좌들 사이의 자금 흐름을 맞춰보면 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서유는 USB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미르그룹은 발칵 뒤집힐 것이고 그녀 역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한 가지 경고하죠. 최동수는 꼬리가 길면 자르고 도망가는데 도 같은 인간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증거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보내버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고 그 희생양으로 당신을 지목할 겁니다. 오늘 뜬 기사는 시작에 불과해요. 태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오피스텔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안개는 걷힌 기분이었다.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로비로 내려와 회전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주차해 둔 차로 걸어가며 주변을 경계했다. 왠지 모를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등 뒤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서윤이 차문을 여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튀어나와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한서윤 실장, 좋은 말로 할 때 그 USB 내놓으시지. 남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잭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차 문 쪽으로 밀쳐졌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USB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슴에 품었다. 누구야? 비켜! 그녀가 소리쳤지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 그들 바로 옆에 급정거했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산에 두 명이 뛰어내려 괴한을 덮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괴한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전문 경호원들로 보이는 사내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몇 번의 타격음과 함께 괴한은 바닥에 제압당했다. 서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세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태인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었다. 많이 놀라셨습니까? 한 실장님. 대표님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호를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김 실장은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서윤을 부축했다. 서윤은 아직도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인, 그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것인가?
자신을 미끼로 썼다는 분노는 어느새 그에 대한 기묘한 신뢰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병사를 전장에 홀로 버려두지는 않는 지휘관이었다. 다음 날 미르 그룹 본사는 아침부터 전쟁터였다. 최동수 이사가 사주한 언론사들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었고 회사 로비에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환경 파괴, 주범 미르 그룹 규탄한다. 무능한 책임자 한서윤은 사퇴하라. 구호 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다.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아무 일도 손에 잡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이 출근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비난, 동정,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어젯밤 태인에게 받은 USB와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은과 박대리도 그녀의 지시에 따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합류했다. 이것 봐요, 실장님. 여기 블루스카이라는 컨설팅 업체 주소지가 홍콩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자 이름이 나치 이거요. 지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쳤다. 서윤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설립자 명의는 데이비드 최였다. 최동수 이사의 영문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교묘하게 숨기지도 않을 만큼 오만했던 것이다. 빙고. 서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피닉스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간 수백억 원의 자금이 이 유령 회사를 거쳐 최 이사의 개인 계좌와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명백한 외환관리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였다. 하지만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의기양양한 표정의 최동수 이사가 들어왔다. 한서윤 실장, 지금 이 시각부로 직무 정지야.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당장 컴퓨터에서 손 떼고 나와. 최 이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감사팀 직원들이 서윤의 컴퓨터를 압수하려 다가왔다. 지은이 울먹이며 앞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감사팀 직원들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이건 부당합니다. 저희는 지금 중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박 대리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 이사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의 눈빛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이사님,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뚜껑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화산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군요. 허세는 여전하구만. 증거? 자네가 뭘 찾았든 그건 다 조작된 거야. 감히 나를 상대로 덤비다니. 주제를 알아야지. 최 이사는 비웃으며 서윤의 어깨를 툭툭 쳤다. 끌어내. 보안 요원 불러서 건물 밖으로 쫓아버려. 그의 명령에 감사팀 직원들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허락 없이 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강태인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김비서 실장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다. 태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이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대표님. 여긴 웬일로. 이건 정당한 감사 절차입니다. 한 실장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태인은 최 이사의 말을 무시하고 서윤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감사팀 직원들을 눈빛 하나로 제 앞에 물러나게 한 뒤 서윤을 바라보았다. 찾았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 안고 있던 USB를 들어보였다. 네, 데이비드 최, 그리고 홍콩의 유령 회사 블루스카이까지 전부 다요. 서윤의 대답에 최 이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야?
블루 스카이라니? 난 모르는 일이야. 이건 모함입니다, 대표님. 태희는 싸늘하게 웃으며 최 이사에게 다가갔다. 모르는 일이라. 그럼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당신의 차명 계좌 내역서도 모르는 일이겠군요. 재미있네요. 당신이 모르는 돈이 당신 계좌로 수십억씩 꽂히고 있다니. 태희는 뒤따라온 법무팀장에게 손짓했다. 최동수 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세요. 그리고 감사팀, 자네들은 누구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충성은 도둑놈한테 하는 건가? 그의 호통에 감사팀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서윤 실장, 자네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 필요한 모든 권한은 내가 위임한다.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즉시 나에게 보고하고. 태희는 서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회사 전체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다. 한서윤은 이제 CEO의 비호를 받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었다. 최 이사가 비틀거리며 끌려나간 뒤 사무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과 태인을 번갈아 보았다. 서윤은 태인을 바라보며 작게 목례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태인은 무심한 듯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감사는 일이 다 끝난 뒤에 하죠. 아직 잡아야 할 쥐새끼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어제 일은 잊으십시오. 빚진 건 갚은 겁니다. 그는 짧게 덧붙이고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안도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와 같은 편에 서서 싸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 순간의 전율이었다. 무례하고 오만한 남자라고만 생각했던 그에게서 의외의 든든함과 리더로서의 품격을 느낀 것이었다. 서윤은 다시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의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최동수 이사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간 직후 미르 그룹 전략기획실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최 이사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거대한 부패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서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태인에게 받은 USB와 자신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미간은 점점 좁혀졌다. 역시 쉽지 않네요. 핵심 장부 파일에 2중, 3중으로 암호화가 걸려 있어요. 일반적인 해킹 툴로는 푸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겁니다. 박 대리가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서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동수 같은 노회한 인물이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비자금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리 없었다.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키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키는 최 이사가 가장 신뢰하는 장소 혹은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때 서윤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강태인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비상구 계단으로 이동해 전화를 받았다.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까? 파트너? 태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파일은 확보했지만 암호화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보안 키가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태인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최동수는 의심이 많은 인간이라 디지털 데이터는 믿지 않죠. 그 키는 아마도 그가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럽인
판테온의 개인 금고에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서유는 깜짝 놀랐다. 판테온은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하게 회동을 갖는 멤버십 클럽으로 철저한 보안과 비밀 유지가 보장되는 곳이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그곳에 잠입한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이번에는 불법 침입으로 우리가 쇠고랑을 찰 수도 있습니다. 서윤이 우려를 표하자 태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이사가 구속된 지금 그의 배후 세력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선수치기 전에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녁 8시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봅시다. 그는 서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윤은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인이라는 남자. 정말 끝까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만 고수해서는 안 되었다. 때로는 악을 잡기 위해 악마의 소굴로 뛰어드는 용기도 필요했다. 그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 단정한 오피스룩 대신 태인이 미리 보내준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고 짙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의 모습에 서유는 잠시 멍해졌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태인의 검은색 스포츠카가 엔진 소리를 낮게 울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조수석 문을 열고 탄 서윤을 본 태인의 눈이 잠시 커졌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으로 턱을 문지르며 휘파람을 불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군요. 전략기획실장보다는 사교계의 여왕이 더 적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의 농담에 서윤은 차갑게 응수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출발하죠. 시간 없습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강남의 깊숙한 골목에 위치한 판테온으로 향했다. 입구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태희는 VVIP 회원 카드를 내밀며 자연스럽게 통과했다. 클럽 내부는 밖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퇴폐적이었다. 몽환적인 조명 아래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고 구석진 룸에서는 은밀한 거래들이 오가고 있는 듯했다. 서유는 태인의 팔짱을 낀 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떨면 우리 둘 다 의심받습니다. 태인이 귓가에 속삭이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서윤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두 사람은 댄스 플로어를 지나 안쪽에 위치한 VIP 구역으로 이동했다. 최동수의 개인 금고가 있는 관리자 사무실은 복도 끝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복도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순찰을 도는 경비원들의 눈빛은 매서웠다. 태희는 미리 준비한 해킹 디바이스를 보안 시스템 단자함에 부착했다. 3분입니다. 그 안에 보안 카메라가 루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태인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경비원의 시선을 피해 재빠르게 사무실 문 앞으로 이동했다. 태인이 전자식 도어락에 특수 장비를 갖다 대자 몇 초 후 삐릭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무실은 최동수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듯 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는 벽면에 걸려있는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하지만 금고는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가 동시에 필요한 최신형 모델이었다. 이건 최 이사의 지문이 없으면 열 수 없어요. 서윤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태희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투명한 필름 조각을 꺼냈다. 최 이사가 결제 서류에 남긴 지문을 채취해서 복제한 겁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단순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짐작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태희는 필름을 스캐너에 대고 신중하게 번호를 눌렀다.
416. 3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된 날짜였다. 잠시 후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덜컥 열렸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작은 검은색 외장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다. 찾았다. 서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하드디스크를 집어드는 순간 사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사무실에 누가 있다. 보안 요원들의 목소리였다. 해킹이 발각된 모양이었다. 젠장,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았군요. 태인이 욕설을 내뱉으며 서윤의 손목을 잡았다. 꽉 잡아요. 뛰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뛰쳐나왔지만 좁은 복도는 이미 곤봉을 든 덩치 큰 사내들로 막혀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최 이사가 고용한 전문 용역 깡패들이었다. 강태인 대표님,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만 제 발로 무덤을 찾아오셨군요. 그 하드디스크 내놓고 조용히 가시면 목숨만은 살려드리죠.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태인은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재킷 단추를 풀었다. 한 실장, 내 뒤에서 떨어지지 마.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출구로 뛰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인은 우두머리에 복부를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나뒹굴자 나머지 일당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태인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날렵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상대방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그가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CEO가 아니라 실전 격투를 익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태인의 셔츠가 찢어지고 입가에 피가 맺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한 놈이 태인의 뒤를 노리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조심해요. 서윤이 소리치며 옆에 있던 도자기를 던져 남자의 팔을 맞췄다. 파이프가 빗나가며 바닥을 때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태인이 남자의 턱을 올려쳤다. 가자. 태인은 틈이 생긴 포위망을 뚫고 서윤의 손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비상구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쫓아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뒷문을 통해 겨우 밖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차에 올라탔다. 태인은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추격해 오는 차들을 따돌리며 밤거리로 질주했다.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에 도달해서야 태인은 속도를 줄이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차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하드디스크가 무사한지 확인했다. 다행히 품속에 잘 안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태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피가. 서윤이 손수건을 꺼내 그의 입가를 닦아주려 하자 태인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어두운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것은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시선이 아닌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이자 남녀로서의 미묘한 기류였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까 도자기 던지는 솜씨가 제법이던데요. 태인이 씩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이야말로 그렇게 싸움을 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태인은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지그시 바라보았다. 지켜야 할 게 있으면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게 회사든 사람이든. 그의 말에 서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 안에는 최동수뿐만 아니라 그 뒤를 봐주는 정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들어있을 겁니다. 내일 주주총회는 피바람이 불겠군요. 태인은
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다. 오늘 밤의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들은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여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그 안에는 미르 그룹을 숙주 삼아 기생해온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최 이사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과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까지 닿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형 게이트였다. 화면을 바라보는 태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생각보다 덩어리가 크군. 이 정도면 최동수는 꼬리가 아니라 도마뱀의 발톱 정도밖에 안 되겠어.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걸 터뜨리면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폭락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미르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서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데는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지금 아프다고 덮어두면 결국 전신으로 퍼져서 죽게 되겠죠. 나는 이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건의 과정에는 당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서윤 실장. 태희는 뒤를 돌아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끝까지 가주겠습니까? 이 진흙탕 싸움의 끝에 무엇이 있든 간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네, 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 결자해지하겠습니다. 두 손이 맞닿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확인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들은 미르그룹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전쟁터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오직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방은 새벽이 올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가올 결전을 위한 전략을 짜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드레스와 찢어진 셔츠는 구석에 던져진 채 오직 진실과 정의를 향한 열망만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르그룹 본사 대강당은 정기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모여든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평소라면 엄숙하고 조용했을 행사장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화약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동수 이사의 구속 소식이 새벽 뉴스 일면을 장식하면서 주가는 요동치고 있었고 불안감을 느낀 소액 주주들은 경영진의 해명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최 이사의 잔당이자 그룹 내 반대파의 수장인 박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이 혼란을 틈타 강태인 CEO에 대한 회의만을 통과시키고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박 전무는 마이크를 잡고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작금의 사태에 대해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태인 대표가 취임한 이후 회사는 끊임없는 잡음과 스캔들에 시달려 왔습니다. 독단적인 경영과 무리한 인적 쇄신이 결국 최동수 이사 사태라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이사회는 회사의 안정을 위해 강태인 대표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발언에 주주석 곳곳에 심어둔 바람잡이들이 동요하며 올소, 해임하라를 외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반대파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가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강태인과 한서윤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태인의 얼굴에는 어젯밤 격투의 흔적으로 밴드가 붙어 있었지만
말끔한 수트 차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서윤 역시 결연한 표정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장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박전무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다. 주주 총회장의 지각이라니 경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군요. 태희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박 전무의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았다. 지각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회사를 갉아먹는 진짜 기생충들을 청소할 살충제를 챙겨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의 도발적인 발언에 장내가 얼어붙었다. 태희는 서윤에게 눈짓을 보냈고 서윤은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노트북을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미르그룹 정상화를 위한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띄워졌다. 서윤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저는 전략기획실 한서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최동수 이사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서윤이 클릭을 하자 화면에는 어젯밤 확보한 하드디스크의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블루스카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세탁되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계좌 추적 결과가 도표로 나타났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명단에는 최동수뿐만 아니라 지금 단상에 앉아 강태인을 비난하던 박 전무와 그 측근 임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당장 저 미친 여자의 마이크를 꺼. 박 전무가 사색이 되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서윤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대 위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인이 그들의 앞을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았다. 건드리지 마. 주주들에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만약 그녀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그 즉시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태인의 서슬퍼런 경고에 보안 요원들은 주춤하며 물러섰다. 그는 단 한 명의 힘으로 무대 위의 질서를 장악하고 있었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 자금 중 일부는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강원도 리조트 부지가 불법 폐기물 매립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역 조폭 세력에게까지 회사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서윤이 목숨을 걸고 찍어온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썩어가는 땅과 드럼통들, 그리고 용역 깡패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되자 장내는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다. 어떻게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국토를 훼손하고 주주들을 기만할 수 있습니까? 지금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강태인 대표가 아니라 바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부패한 임원진들입니다. 서윤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주주들의 눈빛이 분노로 바뀌어 박전무 일당을 향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박전무 물러나라. 이 도둑놈들, 내 주식 물어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박 전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엎질러 버렸다. 그때 강당의 측면 문이 열리며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철수 전무, 그리고 기획이사 김상훈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단상으로 올라왔다. 태인이 어젯밤 미리 검찰에 증거 자료를 넘기고 공조를 요청해둔 덕분이었다. 박 전무는 이건 음모야, 함정이라고 라고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질질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들의 몰락을 기록했다. 소란이 진정되자 태희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르그룹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와 한서윤 실장은
앞으로도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회사의 성장과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태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주주들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 남은 태인과 서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유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태인이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감싸 부축했다. 고생했습니다, 한 실장. 당신이 오늘 미르 그룹을 구했습니다. 태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야말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전우애와 신뢰가 흘렀다. 태인은 서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제 한숨 돌렸군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엉망이 된 조직도 추스려야 하고 피닉스 프로젝트도 진짜 불사조처럼 되살려야 하니까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평소의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돌아와 덧붙였다. 그리고 나한테 물기 얹은 값도 받아내야 하고. 서유는 픽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오만하고 재수없던 남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얼마든지 청구하십시오. 몸으로 때우는 건 사양이지만 야근이라면 얼마든지 해드리죠. 그녀의 농담에 태인도 소리내어 웃었다. 야근이라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은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 어젯밤부터 굶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군요. 이번엔 물 뿌리지 말고 얌전히 밥만 먹는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강당을 걸어 나갔다. 닫혀있던 문을 열고 나가자 밝은 햇살이 복도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미르 그룹의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강태인과 한서윤이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미르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박 전무와 최 이사를 비롯한 부패 임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되었다.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주요 요직에 발탁되었고 회사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변했다. 한서윤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녀는 불법 폐기물을 정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강태인 역시 CEO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권위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혁신적인 경영 전략으로 주가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다. 언론은 그를 개혁의 아이콘이라 칭송했고 한서윤을 그의 오른팔이자 미르의 잔다르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야, 그거 들었어? 대표님이랑 한 실장님 사귀는 거 아니냐는 소문? 탕비실에서 직원들이 속닥거렸다. 에이, 설마. 두 분 다 워커홀릭이잖아. 근데 솔직히 잘 어울리긴 해. 그날 주총장에서 둘이 눈빛 교환하는 거 봤어? 장난 아니던데. 직원들의 수다는 끊이지 않았다. 사실 그 소문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업무라는 핑계로 CEO 집무실에 불려가는 서윤의 횟수가 잦아졌고 늦은 밤까지 두 사람의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서윤을 태인이 불렀다. 한 실장, 잠깐 옥상으로 좀 올라오지. 서윤은 의아해하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태인이 캔맥주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냥 보내기 아까워서 불렀습니다. 태인은 쑥스러운 듯 맥주를 건넸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다. 대표님답지 않게 낭만적이시네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밤바람을 맞으며 맥주를 마셨다.
기억납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태인이 먼 곳을 응시하며 물었다. 네, 잊을 리가 있나요? 제가 대표님 얼굴에 물벼락을 내린 날이죠.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는 정말 황당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벼락 덕분에 정신도 차리고 당신 같은 사람도 만났으니까. 태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태인은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한서윤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일적으로도 그리고 사적으로도 욕심이 날 만큼. 그의 직설적인 고백에 서윤의 눈이 커졌다.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 태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 제안, 조건이 꽤 까다로울 텐데요. 저는 일 못하는 상사는 딱 질색이라서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태인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자신 있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그러니 내 옆에서 지켜봐줘요. 밤하늘의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옥상 정원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달콤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초여름의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강원도의 산자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폐허와 불법 폐기물 매립지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연과 건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미르 피닉스 리조트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다. 오늘은 바로 그 리조트의 그랜드 오픈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한서윤 상무는 행사장 입구에 서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고급 세단들의 행렬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그녀의 직함은 더 이상 실장이 아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회사의 부패를 청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르그룹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임원인 상무로 파격 승진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입고 있는 흰색 정장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얼굴에 서린 여유와 자신감이었다. 1년 전 이곳에서 쇠파이프를 든 깡패들과 대치하며 공포에 떨었던 기억은 이제 무용담처럼 느껴질 만큼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다. 상무님, VIP 참석 명단 확인 끝났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과 도지사님도 방금 도착하셨고요. 언론사 기자들도 자리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지은 대리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와 보고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울보 신입 사원이 아니었다. 서윤의 혹독하지만 따뜻한 트레이닝을 거쳐 이제는 어엿한 중간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지휘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해 있었다. 서윤은 지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수고했어, 이 대리. 오늘 행사 동선 체크는 완벽하지? 돌발 상황 생기지 않게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서윤의 지시에 지은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상무님께 배운 대로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준비해뒀으니까요. 지은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뿌듯함을 느꼈다. 프로젝트의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사람의 성장이었다. 자신이 지켜낸 직원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로서의 보람이었다. 행사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과거 미르그룹을 비난하던 환경단체들은 이제 리조트가 도입한 최첨단 친환경 정화 시스템과 지역 사회 상생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꼽으며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 마련된 연단 위로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태인 대표가 올라갔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중후해진 모습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1년 전만 해도 실패와 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땅을 파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미르 피닉스 리조트는 단순한 휴양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과 신뢰,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미르 그룹의 새로운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태인의 목소리는 힘찼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참석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태인은 연설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앞줄에 앉아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기적을 현실로 만든 주역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홀로 현장에 뛰어들어 진실을 밝혀내고 이 프로젝트를 완수해낸 한서윤 상무와 TF 팀원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시선과 함께 쏟아지는 박수갈채가 서윤을 감쌌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목례를 했다. 태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신뢰와 애정에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 파티가 이어졌다. 서윤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상무, 정말 대단해요. 이번 프로젝트는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입니다. 칭찬과 아부 섞인 말들이 쏟아졌지만 서윤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우아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내심 피로가 몰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가 잠시 인파를 피해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익숙한 손길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주인공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태인이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서 있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샴페인을 받아들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 후퇴입니다. 대표님이야말로 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리조트 외곽의 산책로로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의 음악 소리가 낭만적인 배경음이 되어주었다. 산책로를 따라 걷던 두 사람은 리조트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인공 호수 앞에 멈춰 섰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호수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태희는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웃으며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는. 태인이 감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으니까요.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의 한서윤 상무는 없었겠죠. 그리고 나도 여전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을 테고. 태희는 서윤을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다행입니다. 단순히 일 잘하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줘서. 그의 진지한 고백에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1년간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으며 단단해졌고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현실에 타협하며 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의 대답에 태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태인이 짓궂은 표정을 지었다. 우리의 첫 만남 말입니다. 그때 당신이 뿌린 물 때문에 내 셔츠가 젖었던 거 기억합니까? 그 빚은 아직 다 못 받은 것 같은데. 서윤은 웃음을 터뜨리며 호수 쪽을 가리켰다. 여기 물은 많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갚아드리죠. 이번에는 얼음 없이 깨끗한 호수물로요. 그녀의 농담에 태희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평생 내 옆에서 내 과오를 씻어주는 맑은 물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또다시 오만해지거나 길을 잃으려 할 때. 그때처럼 시원하게 정신 차리게 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프로포즈보다도 진솔하고 감동적인 청혼이었다.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엇나가면 언제든 물벼락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그들은 서로의 입술을 찾았고 호숫가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유는 태블릿 PC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최동수 전 이사와 박 전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평생 쌓아온 명예와 부를 모두 잃은 채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권선징악,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결말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통쾌한 승리였다. 서유는 씁쓸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끼며 기사창을 닫았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운전석에 앉은 태인이 백미러로 서윤을 보며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미르 그룹은 이제 막 정상 궤도에 올랐을 뿐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준비해야 하고 신사업 개발도 서둘러야 하고요. 워커홀릭다운 그녀의 대답에 태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역시 한상무는 못 말리겠군요. 리조트 오픈하자마자 또 일 생각이라니.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태인의 말에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 거대한 도시 속에서 또 어떤 시련과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차는 도심으로 진입하여 미르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높게 솟은 마천루가 위풍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해고의 공포에 떨며 올려다보았던 그 건물이 이제는 그들이 정복하고 이끌어가야 할 무대로 보였다. 직원들이 출근하며 두 사람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가시죠, 대표님. 오늘도 전쟁터로. 서윤이 씩씩하게 말했다. 태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녀의 곁에 섰다. 갑시다. 한상무,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두 사람은 발을 맞춰 회전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로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무례한 남자라고 착각해 물을 끼얹었던 그날 밤의 우연은 결국 필연이 되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이 만났을 때, 그리고 정의가 권력과 올바르게 결합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다. 강태인과 한서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이 써내려갈 미르 그룹의 새로운 전설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윤과 태인이 리조트 개관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 사진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 화면에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떠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경쾌하게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서울의 주말 아침은 평일의 치열함과는 전혀 다른 느긋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인의 펜트하우스 침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침대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서윤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평소라면 알람 소리에 맞춰 1분 1초를 다투며 일어났겠지만 오늘은 알람이 울리지 않는 평화로운 일요일이었다. 그녀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실로 나갔다. 주방 쪽에서 고소한 커피향과 함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로 나온 서유는 의외의 광경에 잠시 멈춰섰다. 천하의 강태인, 미르그룹의 냉혈한 CEO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뒷모습은 회사에서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꽤나 가정적이고 부드러워 보였다. 서유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태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일어났습니까? 깰까봐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그는 싱긋 웃으며 갓 구운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가 담긴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대표님이 직접 아침을 다 만드시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서윤이 식탁 의자를 빼며 농담을 던졌다. 태희는 커피를 따르며 맞받아쳤다. 주말에는 CEO 계급장 떼기로 했잖습니까? 그리고 내 여자 밥 챙기는 건 경영 전략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서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늦은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해 보였지만 이 공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평온했다.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봤어? 유럽 지사 시찰건. 당신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태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서유는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유럽 쪽 파트너사들과의 계약을 확실히 매듭지어야죠. 자료는 이미 다 검토해뒀습니다. 주말 아침 식탁에서도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가 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워커홀릭 커플다운 일상이었다. 남들이 보면 딱딱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식이었다. 태희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불쑥 손을 뻗어 그녀의 입가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떼어주었다. 일도 좋지만 이번 출장 가서는 좀 쉽시다. 파리에 가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미술관도 예약해뒀고. 서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공사 구분 확실히 하자고 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그녀의 말에 태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대표로서 명령하는 겁니다. 한서윤 상무는 강태인 대표의 연인으로서 의무 휴식을 취할 것.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았다. 서윤은 태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태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렸다. 서윤은 문득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자신이 그 바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지은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더라면, 아니면 홧김에 물을 뿌리는 대신 그냥 참고 넘어갔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우연이 겹쳐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무슨 생각합니까? 태인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물었다. 서유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냥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당신 얼굴에 물을 끼얹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태인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때 당신 표정 정말 볼만했는데 나를 무슨 쓰레기 보듯 쳐다봤지. 살면서 그런 눈빛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 오히려 신선했어. 그건 당신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요. 물론 연기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서윤이 뾰로통하게 대답하자 태희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 그리고 깨달았어.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예스맨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게 바로 당신이었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렸다. 서윤은 태인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좋은 상사가 아니라 제 능력을 믿고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고요.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얽혔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태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윤의 입술에 키스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 긴 여운을 남겼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거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길을 걷던 중 우연히 분수대 앞을 지나게 되었다.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보며 태인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어때? 물만 보면 아직도 손이 근질근질한가? 서윤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죠. 제 옆에 있는 남자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태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행이군. 그래도 긴장은 늦추지 않겠습니다. 당신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평생 노력해야 할 테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분수대의 물방울처럼 그들의 앞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희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윤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 안 주무세요? 태희는 안경을 벗으며 책상 위에 작은 상자를 집어들었다. 당신에게 줄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상자를 열어 서윤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건 정식으로 프러포즈하는 겁니다. 한서윤 씨,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로 평생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이 고인 채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에게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네, 좋아요. 평생 당신을 감시하고 지적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그날 밤 당신에게 물벼락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무례한 남자라고 착각해 물을 끼얹었던 그날의 실수는 이제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정답이 되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두 사람의 사랑은 앞으로도 미르그룹의 성장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함께이기에 그들은 언제나 천하무적일 것이다.